안녕하세요. 진짜 역사를 만나는 시간,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역사 2 교과서 86쪽부터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려 통치체제를 정비하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관련해서 86페이지를 먼저 보면 먼저 중앙정치 제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려의 중앙정치 제도는 당나라 것과 송나라 것, 그리고 고려의 독자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기구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봐서 고려는 굉장히 개방적인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치 제도는 당의 삼성 육부를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려의 이성 육부로 바꿨는데요. 고려의 이성 육부는 중서 문화성,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요. 상서성은 육부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송해 제도를 이어받아서 중추원과 삼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고,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은 정책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역할을 하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3사는 국가 재정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에서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구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두었는데요. 이 둘은 회의 기구로서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 즉 대외적인 문제를 담당하였고 전쟁이 있을 시에만 활용을 했던 기구이고요. 식목도감은 재정과 격식, 즉 법을 제정하는 것과 나름대로의 사람들에게 규칙 같은 것을 정해주는, 즉 대내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던 회의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사대가 감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있었는데요. 어사대 말고도 관리들의 비리 감찰하는 기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기구라기보다는 이중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중서문화성의 일부 관리들과 어사대의 간원들을 대간이라고 부르면서 정치의 잘잘못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할 수 있으며 사회 풍속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수시로 생겨난 각종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도감들을 설치하였는데요. 무슨 도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관청, 그 일을 담당하는 기구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도감들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수시로 생겨난 것들을 처리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지식 플러스 86페이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황제국 체제를 지향한 고려가 나오는데요. 고려는 국왕이 황제로 받들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유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고려 국왕은 건국 초기부터 스스로를 해동천자라고 칭하면서 황제국을 지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 국왕은 황제와 같이 조서, 칙서 등을 통해 명령을 내리고 때때로 황제처럼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개경을 황도, 즉 황제가 머무르고 있는 수도라고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관청의 이름과 장관의 명칭까지 중국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의식을 드러내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고려의 모습을 내적으로는 황제라고 칭하고 외적으로는 왕이라고 칭한 내제 외왕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 87페이지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 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전국을 5도, 양계, 경기로 나누었습니다. 교과서 87페이지 오른쪽 옆에 보면 지도가 잘 나와 있죠. 네, 5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안찰사가 파견되게 되는데요. 이 5도 안에는, 도 안에는 군과 현이, 군과 현이 이런 식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5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토지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세금이 부과되게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어서 보시면 이 군과 현에는 파견이 되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군현 같은 경우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은 주현이라고 부르고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은 속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약 3배가량 차이 났다고 기록에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관이 군현으로 왔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바로 향리로서 조세와 공무를 징수하면서 실질적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요. 이 지방관들이 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고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출신은 호족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이 호족 출신 특정 가문들이 향리직을 세습, 즉 아버지에서 아들, 아들에서 손자 이런 식으로 이어받으면서 그 지방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요. 이들 같은 경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 관료로 진출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중앙의 문벌로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최충과 김부식 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인 양계를 살펴보면요. 양계는요,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군사행정구역으로서 이 양계에는 북계와 동계로 나눠져 있고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세 번째로 경기는요, 개경을 둘러싼 지역으로서 개경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고려는 특이하게도 수도인 개경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의 수도를 만들면서 국가의 이 발전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삼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두 번째 수도로서 가장 큰 북진 정책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평양, 평양을 서경이라고 이름 바꿔서 수도로 삼았고요. 그리고 옛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동경이라고 해서 어, 동남쪽을 보완했었는데 이 지역이 아무래도 좀 멀기도 하고 해서 숙종 때 가면 서울을 남경이라고 해서 수도를 3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개경, 서경, 동경을 하다가 개경, 서경, 남경으로 삼경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종 때 12개의 목을 설치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12개의 목을 교통의 요지에 두었었는데 이 12개의 목을 현종 때는 8개의 목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특수행정구역 부분을 살펴보면요. 특수행정구역으로선 향부곡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특수행정구역이 처음에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할 때 가장 비협조적인 지역이어서 차별 지역으로서 향부곡소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죄인이라든지 뭐 귀화한 사람들 이런 포로들이죠. 귀화한 사람이 아니고요. 포로들 같은 경우를 이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일반 군현의 양인에 비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양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에 비해서 많은 차별을 받았고요. 대표적으로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향부곡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고요.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필요한 특정 물품을 생산하면서 이들이 생산한 것들은 모두 국가에 바쳐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육로와 수로의 요지에는 역과 진을 만들어 놓는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역참제라는 말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육로 지역에서는 역이라는 게 중간중간에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 요지에 숙박하는 곳으로서 역 안에 원이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로의 요지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곳처럼 뭐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교과서 87페이지 밑에 부분 군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였는데요. 이들은 모두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 양인이죠. 남자 양인이라면 모두 군역의 의무가 있었고요. 중앙군 같은 경우에는 2군 6위로 나누어져 있는데 2군은 궁궐이나 왕실을 호위하는 부대였고 6위는 개경과 국경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였습니다.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5도에서 지키는 군사와 양계에서 지키는 군사가 각각 이름이 달랐는데요. 5도는 주현군이라는 군대가, 양계는 주진군이라는 군대가 그 지역을 지켰습니다. 자, 이어서 교과서 88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교육과 관리 등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교육의 가장 밑바탕은 학교겠죠.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태조 때는 개경과 서경에 각각 학교를 두었고요. 성종 때는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 개경에는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하게 되는데요.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으로서 과거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서는 문과 시험과 잡과 시험 그리고 승과 시험이 대표적인 과목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은 법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모두 다 가능하지만 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귀족이나 향리의 자제들이 주로 응시를 하였습니다. 과거는 958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과거 시험인 문과를 보면요.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시험 과목이 나누어집니다. 제술과는 문장을 짓는 능력을 시험 보는 거고요.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이 문과 시험을 통과하면 문관이 되게 됩니다. 문관이 되는 방법으로서는 음서와 천거라는 특별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요. 음서 같은 경우에는 왕족, 공신, 고위관리, 자손 등이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왕족, 공신, 고위관리의 자손들 대표적으로 아들이나 사위나 친손자, 외손자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하죠. 외손자까지도 된다라는 게 좀 더 특이하다고 보시면 됐고요. 특별 관료로서 천거 제도가 있는데요. 추천을 통해서 관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관이 되는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험은 문과 시험이 있는 것이고 음서와 천거도 이것을 보충해서 오기도 한다. 시험 없이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잡관은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서 법률이나 의학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승과는 요게 좀 독특한데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으로서 승과를 통과하게 되면 그냥 스님이 아니라 품계를 받는 즉 국가 공무원이 되는 스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님이나 승려랑 같은 말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무과입니다. 무과는 무관을 뽑는 시험, 즉 직업군인들을 뽑는 시험인데요.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였으나 거의 시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뽑았느냐? 바로 대부분 세습되거나,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무관이어서 그걸 그대로 세습해 가면서 가거나 또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 뭐 국가에 공을 세웠다거나 이런 경우에 네, 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가 하거나 이런 경우에 무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고려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